이번 시간에는 표본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에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색적 조사, 또 그런가 하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시점에 따라 어느 시점에 발생한 사건의 상태를 조사하는 횡단적 조사와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의 변화, 현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종단적 조사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구 결과의 수량화 가능성을 가지고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조사 대상의 범위를 가지고 조사 대상을 가지고도 하지만 그 범위를 가지고 하는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와 대표 집단만을 가지고 하는 조사하는 표본조사가 있습니다.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표본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가 출제 범위가 되겠는데, 조사 대상 전체를 우리는 전집 또는 모집단 또는 전수집단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을 표본 샘플이라 하고, 모집단 또는 전체 집단에서 표본을 선정하는 수집하는 과정을 표본 수집이라고 해서 표집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또 표집틀이라는 개념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용어에서 모집단과 요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모집단은 연구조사가 표본을 통해 찾아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일반화하려는 궁극적 대상이다. 참 말을 어렵게 썼죠. 어쨌든 본래는 조사 대상, 본래의 조사 대상 전체를 모집단 또는 전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집단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연구자가 직접적인 방법이나 통계적 추정에 의해 얻는 대상 집단을 의미한다. 거기 보면은 가능한 한 연구 대상, 표본 단위, 범위, 시간 네 가지 요소를 명확히 해야 된다. 자, 이건 우리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거기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확한 모집단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 정확한 모집단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표본 단위, 범위, 시간 네 가지 요소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요소가 나와 있는데, 요소는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 단위로 모집단은 요소들의 총집합이다. 4번에 보시면 표본 추출 단위는 표본이 추출되는 각 단계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일을 표본 추출 단위라고 용어를 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6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 표본 추출에서 표본 추출 단위와 요소는 첫 번째 표본 추출에서 표본 추출 단위와 요소는 일치하지만 다단계로 가게 되면 그 단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는 표출 단위와 요소는 일치하게 된다. 임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슴에 도차액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자, 이런 내용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별표 하실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별표, 모집단의 개념을 보셨고, 표본 추출에서 1번에 표본 나와 있죠. 표본,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뽑힌 단위를 바로 표본이라고 하고, 그 표본을 선정하는, 표본을 수집하는 과정을 2번에 표집 샘플링이라고 한다. 거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거기를 보시되 2번에 전수조사는 모수를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설명하며, 표본조사는 통계량을 가지고, 즉 모수라고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량을 가지고 모집단의 속성을 설명한다. 자, 거기 체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쓰게 될 겁니다. 모수는 즉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출한 이런 그 통계치를 모수라고 하는데, 이 모수란 모집단의 정보를 담고 있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균 또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에 비해서 모수와는 달리 모수는 모집단의 것인데 비해서 통계량은 표본 집단의 평균 또는 표본 집단의 분산, 표본 집단의 변산도라고 할 수 있는 표준 편차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해서 3번과 4번은 같은 개념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평균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분산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 편차, 이건 등자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표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이라, 모집단을 대표하는 집단이라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왜곡된 집단으로 뽑히게 되면
표본 조사는 결국에 모집단을 대신한 조사로서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표본 조사의 목적은 뭐예요? 표본 조사의 목적은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표본을 가지고 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뭘 알아보자?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단을 대표한다는 표본이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든지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면 모집단의 특성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 조사의 목적은 뭐다? 모집단의 특성 파악에 있다. 표본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이 뭐다?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있다.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표본 추출의 과정 한 번쯤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 표본 추출의 과정 드물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먼저 모집단 조사 대상이 선정돼야 되지요. 그런데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상, 거리상, 비용상 이런 등등 어떤 이유를 간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가 있을 때에는 모집단 전체를 대표한다는 대표 집단만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그걸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표본조사를 할 때는 모집단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본 프레임, 거기에 표본 프레임 나와 있죠.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맞아보면 표집을 하기 위한 틀을 말합니다. 표본을. 그래서 우리가 보신다면 하나씩 적어보신다면 표본 조사의 절차. 첫 번째, 모집단을 결정한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분이 2번, 3번 때문에 했는데 표본의 대표성. 그리고 나서 표집 틀을 결정한다. 표본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표본을 어디에서 뽑을 것인가? 우리가 서울 시민의 출신 지역별 학력을 조사하고 비교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신 지역 따지고 그리고 학력 따져서 비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서울 시민 전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시간 동안에 움직이지 말고 다 집에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열어놓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표본을 어디서 뽑아? 서울 시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복주민센터에 있는 주민명부에서 표본을 뽑게 됩니다. 바로 그 주민명부가 표본 프레임이라고 하는 표집 틀이 되겠어요. 바로 이 표본 프레임은 그래서 표집 틀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나서 표집 방법을 결정한다. 표집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본 크기를 결정한다. 표본 크기를 결정한다. 표집 방법 다음에 표본 크기, 그리고 표집을 실시한다. 바로 이것이 바로 표본조사, 표본 선정에 또는 표본 수집에 그런 표집이 되지요. 표본 수집의 절차 또는 표본 수집의 절차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모집단을 결정한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표본을 뽑을 틀, 표본 프레임을 결정하고 그리고 표집의 방법 또 표본의 크기, 표집의 크기 그리고 표집을 이 절차가 우리가 다뤄져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표본조사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보시되 오른쪽에 보면 표본 오차가 나와 있습니다. 표본 오차. 자, 거기를 한번 보면 표본 오차는 표본의 통계량과 모집단 모수 간의 차이를 표본만을 가지고 추출한 수치를 통계량, 통계치라고 하고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이런 수치는 모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그들 간의 차이를 모아자면 여기는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표본의 통계량에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여 발생하는 차이로 표본조사에 실시한다. 그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총선에서 어떤 정치 후보자의 지지율이 신뢰 수준 95%에서 30%의 지지율이 추정된다면, 신뢰 수준 95%에서 30%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할 때 오차 한계가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한다. 이것은 거기 나오는 후보자 지지율 조사를 100번 실시하면 95번은 30%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내에서 지지율이 나오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27%에서 33%의 지지율이 나올 확률은 100번 조사에서 95번은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고, 다음에 신뢰 수준이 나와 있는데, 신뢰 수준 거기에서 95% 나왔는데, 모집단의 특성이 반영하고 있는 정도,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정도, 표본이 모집단의 정도를 반영하는 정도를 신뢰 수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표본 평균에 의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 할 때 신뢰 구간을 사용한다 해서 그 위에 있는 것을 반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표집이죠. 표집. 표집은 그야말로 표본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표본에서는 당연히 전집의 대표성 확보를 전제라는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인데, 여기에는 확률 표집과 그리고 비확률 표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암기를 빨간 글로 적어서, 확률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또 계통적 표집, 또 그런가 하면 유층 표집, 군집 또는 집락 표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고, 특히 이 두 개를 가지고도 별도로 여러분들 출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개념 쭉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비확률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단순 모집 중 비확률 표집은 임의 표집, 임의 표집은 우연적이죠. 우연 표집 또는 거기에 보면 편의 표집이라고 합니다. 편의 표집. 다음에 의도적 표집, 거기 보면 책에 유의 표집, 유의 표집, 유의 표집 보면 의도적 표집이나 판단 표집, 이는 의도를 가지고, 또 그러면 할당 표집, 또 그런가 하면 눈덩이식 표집이라는 누적 표집 등이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특히 여기 나오는 할당 표집과 누적 표집을, 그 중에서도 특히 할당 표집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할당 표집과 유사한 것이 확률 표집 중에 유층 표집이 되겠는데, 바로 이 할당 표집, 거기 보면 모집단의 여러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하위 집단을 구성하여 각 집단에 알맞은 표집의 수를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임의로, 바로 임의가 들어가는 순간 비확률 표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서 할당 표집의 출제 가능성, 할당 표집이 다시 한번 출제되어 염원하면서 거기에 참고 자료로 또 박스를 하나 넣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할당 표집은 모집단을 일정한 범주로 나눈 다음에, 일정한 범주라는 것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몇 개의 범주로 나눈 다음에 이들로부터 표본을 인위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할당 표집은 연구자가 모집단의 모든 차이가 표본에 포함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할당 표집은 모집단을 연령, 성별, 교육, 소득, 직업 등의 기준을 이용하여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한다. 이게 몇 개의 범주로, 1번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억번에 나오는, 이것은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몇 개의 범주로 나눈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에 비례해서 각 범주를 대표하는 사례 수를 할당하고, 그리고 할당된 사례 수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정하는, 뽑는 방법을 할당 표집이라고. 어찌 보면은 유형은 유층 표집,
여기 층화 표집은 유충 표집과 같지만 여기에 뭐가 반영돼? 할당 표집에는 연구자의 임무라든지 의도가 반영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니을번에 할당 표집과 층화 표집, 할당 표집과 유충 표집은 특성 변인의 범주별 할당수를 정하는 기준은 같다. 정해진 할당량을 추출하는 과정이 다르다 하는 것은, 어떻게 층화 표집은 할당량을 무작위로 하지만 할당 표집은 의도적 표집이 있다는 점에서, 임무라든지 의도적 표집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비확률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집을 가지고 큰 틀로 이렇게 해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할당 표집과 여기 나와 있는 유충 표집과의 비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출제를 대비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적 연구가 근자에 다뤄지는 한 문제가 나왔다는 0.5개의 출제 범위라고 하는데 좀 많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사 또는 연구에는 연구 결과의 수량화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양적 조사나 양적 연구, 질적 조사나 질적 연구. 양적 조사나 양적 연구는 실증주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질적 연구나 질적 조사는 바로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념 질적 연구는 연역적, 계량적 조사 방법만을 활용하는 전통적 양적 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 출제를 거 있죠. 귀납적, 해석적 조사 방법을 연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질적 연구는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양적 연구와 같은 실증주의적 접근을 또는 경험주의적 접근을 거부하는 입장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오른쪽 페이지 상단 보면 질적 연구는 길게 설명했지만 질적 연구는 두 줄 끝에 연구자의 언어적 기술, 설명, 해석에 의존하기 때문에 해석학적 연구, 해석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질적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보시되 질적 연구의 특징 굵은 글씨로 보시면 됩니다. 질적 연구의 특징을 보면 자연주의적 탐구입니다. 어떤 정형화된 틀이나 조작을 가하지 않고 바로 자연스러운 각 대상마다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탐구라고 합니다. 거기 2번에 보면은 1번이나 2번 모두 조작을 가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있죠. 조작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위 자연주의적이라고 설명을 했고, 다음에 귀납적, 양적 연구는 연역적 접근인데 비해서 질적 연구는 귀납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이고 개인적 접촉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에 대해서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연구 대상에 대해서 총체적 접근, 총체적 관점을 가지고 해서 연구 상황에 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모습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총체적 관점. 또 중립적인 연구 자세, 중요 표시하시고. 왠지 우리가 질적 연구하면 자기의 연구자의 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중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연구 자세. 질적 연구는 현상을 아까 자연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현상의 다양성, 현상의 복합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바로 중립적인 연구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나 연구 결과를 입증하거나 지지하는 일은 없다 해서 중립적 연구 자세라고 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민감성, 또 연구 설계의 융통성,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작은 글씨 볼 것도 없고 큰 글씨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또 사례마다 귀납적 접근인 것처럼 사례가 어떤 연구에서나 그러하듯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각각의 연구마다 각각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사례의 독특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질적 연구에는 면접법이나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례 연구와 같은 것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거기 보면 질적 연구의 유형해서 제목으로만 현상학 또는 문화기술학, 문화기술지 또는 상향 연구 또는 사례 연구 등이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 내용 볼 것 없습니다. 질적 연구의 장단점 박스 안에 있지요. 풍부하고 자세한 사실의 발견이 가능하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한다. 조사 설계나 자료 수집에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란 말이 있지요. 아까 우리가 왼쪽 페이지 7번에 있는 것처럼 질적 연구는 연구 설계에 있어서 저마다 각기 다른 대상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자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7번에 있는 연구 설계의 융통성과 여기 장점에 조사 설계나 자료 수집에 융통성이 있다. 작은 집단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단점은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2번 현실적인 나와 있는데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균형학적 접근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구 결과에 재별화라는 특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4번의 조사 결과의 효율성을 입증하거나 실천적 적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3번에 일반화하기 어렵다거나 실천적 적용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온다면 외적 타당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때 외적 타당도가 낮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적 조사 페이지 넘어가시면 질적 조사 연구 과정도 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임상 깊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는 현장 연구 시작 굵은기 제목으로만 자료 수집 자료 관리, 자료 분석. 사실은 2번부터 4번까지는 뭐 사실은 한 통이죠.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해석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료 분석까지 있게 되는데 사실은 결국에 현장 연구를 시작하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어떤 사실은 자료 관리는 쓰지도 않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는데 결국에 문제가 나오는 것은 바로 자료 분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그냥 모양새로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4번의 자료 분석. 질적 연구 작업에서는 분석과 자료 수집의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분석과 말하자면 자료 수집과 분석이 두 가지 활동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양적 연구처럼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 후에 자료를 분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한 순간부터 분석을 시작하며 자료 수집이 계속되는 것 또 함께 분석과 점진적으로 발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습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처럼 명확한 자료 분석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지번 보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료 분석에 보면은 자료 분석 그리고 자료 수집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관리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코딩, 자료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는 거기에 보시면 자료 코딩의 문제가 나와 있죠. 자료 코딩. 그래서 페이지 넘버 7번에 자료 코딩. 자료 코딩은 의미를 가진 단위인 개개의 정보들을 파악하여 최종 보고서에서 제시하게 될 개념이나 주제와 연결짓는 작업을 자료 코딩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료 코딩이 쭉 나와 있는데 자료 코딩. 그래서 자료 코딩은 미음번 질적 연구에서 예외적 사례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외적 사례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사례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 질적 분석에서 질적 연구자가 예외적 사례를 찾는 것은 양적 연구자가 허위 가설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확신을 얻게 해서 이것 봐 예유인 것은 아니지 또는 예유라는 건 어떠지? 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소위 미음번의 의미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하실 것은 질적 데이터의 타당도 검증입니다. 타당도가 뭐예요?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제대로 알아봤느냐 혹시 다른 것 알아본 것 아니냐?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을 타당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대안 가설을 이용하는 방법, 예외적인 사례를 이용하는 방법, 다각화를 도모하는 방법, 상황, 데이터의 맥락을 유지하는 방법, 조사자 스스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다. 내용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하자고 했겠지만 어쨌든 질적 연구에서 질적 데이터라고 질적 자료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대안가설을 이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이용하는 또 다각화를 도모하는 데이터의 상황을 유지하는 또 조사자 스스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질적 연구는 아까 설계의 융통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융통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연구나 조사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질적 연구의 엄격성이 있는데 질적 연구의 엄격성이란 연구자가 지켜야 할 질적 연구의 윤리적 기준이나 윤리적 책임을 질적 연구의 엄격성이라고 합니다. 질적 연구의 엄격성.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을 저도 지켜야 할 윤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장기간의 관계 유지, 지속적인 관찰, 또 다원화, 다각화라고도 하지요. 동료 집단의 조언이나 지지,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 예외적 사례 분석 또는 모든 기록 유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그 기준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있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 또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그 7개 중요 표시하시고 B급이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는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적 연구의 방법론으로서는 거기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질적 연구의 방법론은 현실 기반 이론이나 민속 방법론이나 민속 지학이나 또는 해석 강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지금 현실 기반 이론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제를 했습니다. 현실 기반 이론은 소위 근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1번에 2번 근거 이론 또는 현실 기반 이론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이론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연구의 시작으로부터 자료 후 수집 분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과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을 근거 이론, 현실 기반 이론이라고 한다. 또 중요한 것은 거기 근거 이론은 자료로부터 가설을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부터 그 발견된 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서 검증하는 연역적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나선형의 연구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 나선형의 연구 윤리를 하는 방법을 귀추법이라고 합니다. 귀추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어떤 그저 현실 기반 이론에 거기에 2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읽어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거기 4번에 니은번에 귀추법 나와 있죠. 귀추법.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되 하나로 결합시킨 방법을 귀추법이라고 한다 해서 거기 3번에 있는 내용을 4번에 니은번과 연결시켜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질적 연구에서 대표적인 이론으로 현실 기반 이론에서 사용하는 바로 자료 코딩이 있습니다. 자료 코딩. 바로 앞에 페이지에 자료 코딩 개념을 보면 자료 코딩의 방법에는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이 있다. 전문적으로 여기도 한번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으나 어떤 시험 전에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되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코딩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문을 여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방 코딩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자료에 해석이 시작되는 첫 단계의 해석을 우리가 자료 개방 코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여 현상을 명명하고 범주화시키는 분석 과정이다. 다음에 축 코딩. 범주와 범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고민하여 개방 코딩에서 얻은 자료를 코딩 패러다임에 따라 재조합하는 과정을 축 코딩. 뭐냐면 개방 코딩 과정에서 얻게 된 여러 자료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축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에 의해서 선택 코딩, 개방 코딩과 축 코딩에서의 범주화와 코딩 패러다임을 향한 노력은 다른 모든 범주의 중심을 구성하는 핵심 범주의 분석 단계인 선택 코딩에 이르게 된다. 궁극적으로 자료를 코딩하게 되면 결국에 마지막 의사 결정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자료 코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 가슴에 와닿는 용어는 아니지만 시험 전에 한번 읽어서 객관식에 대비 한번 기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질적 연구 방법에는 민속 방법론이나 민속 지학적 방법 또 이런 것도 있지만 사례 연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주로 출제가 된다면 현실 기반 이론으로서 현실 기반 이론인 근거 이론이 출제가 되고 바로 근거 이론에 이제 나온다면 방법 귀납법과 연역법을 번갈아 그리고 순환적 인과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귀추법을 사용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귀납법적 조건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기초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는 자료 코딩의 방법이나 절차로 본다면 먼저 시작할 때 사용하는 개방 코딩 그리고 개방 코딩을 통해서 나온 여러 자료들을 결합시키는 축 코딩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시키게 되는 소위 선택 코딩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세한 통계학적 접근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본 조사와 질적 연구, 질적 조사 이 두 가지를 하나의 통으로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확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